벌써 7화입니다. 자, 헤어질 결심. 세상과 헤어질 결심. 회사와 방송과 헤어질 헤어질 결심. 그건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 각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PD입니다. 네, 장 PD입니다. 웅 PD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야 자기소개죠. 이런 거 있으면 면접 때 어떻게 붙었어요? 1분 자기소개 이런 거 바로 떨어지지. 나 면접 때 면접관이랑 싸워서 붙은 것 같은데. 면접관이랑 여러분 싸워서 붙은 것 방송국 같은데? 들어오는 비법입니다. 싸우면 됩니다. 영원PD 아니, 면접 때 뭐 했어요? 일단 면접 때 뭐 했지? 아 면접 때 영어 방송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전략을 물어봤었죠. 오. 주PD 뭐 물어봤어요? 김호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라 대답했어요? 빨갱이 방송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나는 뉴스공장 그 저널리즘 괜찮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방송사는 당연히 방송사로서의 논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부에서 뭐 얘기하고 지적해야 되는 문제지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지용 라고 PD가 입사가 정권이 바뀌기 전이죠. 아 그럼요. 그쵸. 예. 박 시장 있을 때. 예. 지금 했으면 떨어졌네. 아니요, 근데 그때도 면접관들이 되게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뭔가 답변이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덜컥 합격했죠. 필기 시험 문제가 필기 시험 때 물론 이게 우리가 언론사 입사 준비할 때 필기 시험 보잖아요. 나는 이 회사가 왜 그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가 이제 드루킹 사건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에 이렇게 예제문을 주고 포털은 언론인가가 나왔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열심히 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고작 이따위 회사가 낼 만한 문제의 스케일이 아닌 거잖아. 아, 근데 난 필기를 이거 봤다는 게 더 놀랍다. 이거 회사행위다. 아니 나 이해가 안. 고작 이따위 회사가 무슨 포털은 언론인가 같은 거대한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 아직 언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얘기조차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그룹인데. 전 그렇구나. 필기가 없었어요. 저도 필기 없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 때는 바로 필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좋을 때 들어왔네. 사람 필기 시험 보고 뽑아야 돼 사람을. 아, 그래서. 저 수능 만능주의자. 윤이 좋아하겠다. 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수능 봤죠? 수시 맞죠, 당연히. 봤습니다. 아니, 수시예요, 정시예요? 정시요. 정시. 사람은 정시로 들어와야 돼. 지금빈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영동이요. 영동고등학교. 저는 광주에서 나와가지고 광주 인성고 나왔습니다. 좋은 학교예요, 광주 인성고? 뭐 그냥 사립고. 광주는 광주 제1고 아닙니까? 그 야구만 그런 거 아닙니까? 광주 제1고가 90년대부터는 이제 떨어졌죠. 80년대까지 괜찮았다가. 아 그러면은 뺑뺑이에요? 저희 뺑뺑입니다. 광주 1고가 광주 제1고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시마다 일고라고 부르는 데가 그 제1고에서 일고 출신들은 항상 그 도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난 야구로만 알고 있어서. 그 70년대 초반까지만 먹혔지 뭐. 아니야 근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동문회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경기고등학교나 뭐 서울고등학교나 상문고등학교 같이 서울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도 그 명맥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문회가 되게 잘 발달돼 있고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직업사회 고등학교 출신의 뭐 법조인 사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고등학교 학맥이 그래도 계속 영향을 미치죠. 아유,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20대 여러분, 동문회는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집단입니다. 왜 지금 PD 고등학교 때 어땠는데요? 고등학교 때요? 나의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그냥 평범했어요. 평범한 고등학교 시절. 팬클럽도 보냈어요. 있었다면서요? 그건 중학교 때. 도대체 중학교 무슨 때. 팬클럽이었습니까? 중학교 때 그 제가 중학교 때 전교회장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이제 그 원래 약간 그 나이 대에 약간 어린 친구들은 약간 선배를 좀 동경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팬레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본인을 향한. 그때가 참 좋은 리즈 시절이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쭈구리가 된 거죠. 나는 학교 갔는데 어느 날 사물함 있잖아요 학교에. 근데 내 사물함 이렇게 열었는데 꽃다발이랑 초콜릿이 막 겁나 들어있는 거야. 만우절인가? 아니야. 우리 학교에 여자 기모정이 있었어. 다른 학교 형이 걔 건 줄 알고 내 거에 넣는 거야. 그래서 난 몰라가지고 다 먹었지. 누가 넣었으니까. 안 맞았어요? 이거 맞았겠는데? 끝나고 나오래. 여자의 이름이 김호정이는 되게 특이하네요. 아 원래 여자 이름이에요. 제 원래 이름은. 호정이란 이름이 약간 중성적이긴 배우 해요. 김호정도 있고 유호정도 있고 유호정. 정의당의 유호정 류호정 있네. 의원도 계시고. 네, 맞네. 내 주변에는 호정이란 이름이 피디님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내가 2학년 때 만났던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여자의 이름도 호정이었는데. 그래요. 자 여튼 우리 7회고요. 노가리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영화 얘기하죠. 지난주에 본 영화 뭐였죠? 내 머릿속에 내 지금. 머릿속에. 아 구독자가 6명으로 늘었어요. 와. 늘었다고요? 그 사이에 2명이 늘었다니까. 야 성장률 정말 25%잘 지키네. 이걸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 되게 신기하니까요. 아 33%가 어허.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가 어저께 그 우리 회사에 그 손태진 씨가 하시는 스윗 랑데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음악 부분에서 1위를 했대요. 맞아요, 맞아요. 음악 부분에서 1위를 해서 우리 그 디지털 플랫폼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님께서 그 플로 플랫폼을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플로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쓰는 건 아니고 손태진 씨가 이제 음악 부분에서 1위를 해서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플랫폼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잠시만요 해가지고 거기서 기미기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또 지인인 것으로. 아니야 그 2명은 팟빵 플랫폼이고 아 팝빵 아. 뭐 기미기는 팟빵,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플로, 스포티파이, 다양한 분산 투자. 분산 투자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 어느 곳에서 들으시건 문의 사항은 하나하나 저희가 다 들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메일로. 듣는 사람도 없지만 네 메일로 GIMIGI 숫자 3MEN @gmail.com입니다. 기미기 3맨 gmail.com. 네 너희 목소리가 너무 젖 같다 얘기가 너무 그지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고 정도 하겠고요. 아직까지 메일이 딱히 도착하지 하나도 안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도. 극우 극자 다 가리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필터링할지도 몰라. 여기 극우 있으시기 때문에 뭐야? 수능 찬양론자. 수능은 위대합니다. 수능 위대한 수능. 수능 없어져 사시 없어지면 안 되지. 내 그래서 이종배 의원님 사랑하잖아요. 사준모 아, 사법 시험을 없애가지고 사시 있었으면은 PD 때려치고 사시 준비했을 텐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그 KBS 같이 우리 또 윤이 야간 로스쿨 만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좋다 좋다. 야간 저도 그거 로스쿨.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방통대에서 그거를 해요. 그건 왜 조화 빠르게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왜냐면 검사 출신이셔서 아 조심스러워. 경쟁자가 또 거야? 생기는 걸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피곤하네. 방통대 출신의 정치인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허경영 선생님께서 방통대 법학과 출신이십니다. 아, 게다가 법학과야. 역시 배우분이야. 그 법학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뭐라 건 붙일 코멘트가 없네. 그런 건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내가 허경영이 너무 궁금해서 나 하늘궁도 한 번에 저번에 옛날 구경 가봤어. 궁금해서 못 들어가더라고. 조만간 답사가자 그럴 기세. 우리 듣고 계시면 허경영 총재님 저희한테 사랑과 은혜 그리고 후원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셔서 공중부양 한번 해달라고 하면은 영상으로 찍을게 내가. 아, 우리가 하늘궁 가서 방송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진짜. 지금 정신을 반쯤 났어요.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요즘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지금 지치고. 네, 힘들어요. 비도 많이 오고 막 사고도 많이 나고 그냥 안쓰럽는데 하루 빨리 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도 더 이상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슬픈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드러내야 되겠다. 뭘 드러낼 것까지야 없죠. 왜냐면 비는 더 올 거거든요. 전 날씨 아이예요? 비는 더 많이 온대요. 비는 더 많이 온다니까. 핵심은 비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대책이나 좀 똑바로 내놨으면. 잘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가서 못한 거예요. 다시 오셨으니까 잘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참 위험한 발언 하시네. 자 이제 헤어질 결심. 이번 주 영화는 헤어질 결심이고요. 네. 다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배운 변태는 다릅니다. 아 역시 박찬욱 감독은 배운 변태야. 네,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고 평점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 영화를 보고 잠들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긴 수도 있을 했어요. 것 같아요. 평점 8.97이야. 이게 박해일 약간 배우. 극과 극이더라고요. 평점을 저는 이제 왓챠 평점으로 보면 4점대 후반인데 보면 5점과 1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극과 극을 다리는. 극과 극을 사람마다 달리는 조금 다르고 박해일 배우 그리고 탕웨이 진짜 예쁜 것 나 같아요. 탕웨이가 그렇게 예쁜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진짜 모든 영화마다 여배우들이 이쁘다고. 옆에 안 이쁘면 안 보지 솔직히. 탕웨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탕웨이 그리고 고경표 이렇게 세 명의 주연이고 잠깐 박정민 배우도 나와요. 네. 박정민 맞아요. 배우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이정현 씨도 이정현 씨도 나오고. 이정현 씨도 나오죠. 이정현 씨 부인으로 네네. 박해일 부인으로 네네. 맞아 이정현 씨가 나오고. 이정현 씨도 이쁘던데. 자. 하.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장필. 네.
오늘 영화 박해일 씨가 처음 나옵니다. 이 박해일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이름은 해준이라는 경찰인데 굉장히 어쨌건 처음에 보여지는 영화 초반의 이미지는 아주 능력 있고 유능하고 젊은데 승진도 빠른 경찰. 아주 스탠다드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스탠다드한 형태의 남자인데 네네네. 네. 제 기준에서는 네네네. 이 박해일 배우가 원래 쫓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쫓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살인, 그러니까 자살로 보여지지만 이게 타살로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등산 유튜버인 사람이 산 정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실족해서 죽은 사건인데 이 유력하게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제 그 남자의 아내였던 송설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탕웨이 씨가 연기한 이 배우가 이분인데 어쨌건 사건을 박해일이 이 해준이라는 경찰이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조사는 합니다. 의심을 가지고 조사는 하는데 문제는 알리바이가 이 설애의 알리바이가 확실하고 그리고 마땅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 확실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어쨌건 이 사건을 그 자살로 처리를 합니다. 자살로 처리를 하는데 이후에 이 조사 과정에서 해준과 좀 설애의 이 미묘한 썸의 관계들이 지속되다가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이 해준이 설애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 서로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왜 헤어졌지? 헤어진 거요? 해준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 아, 그렇지. 미안해요.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그거. 미안해요. 저도 지금 폰 정신이 버리라고. 맞아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가 자살로 결론을 내렸던 이 사건에 배우의 이 설애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붕괴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설애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헤어지고 나서도 근데 문제는 이제 해준이 어쨌건 이 설애를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하고 13개월이 지나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 영화 속 표현대로라면 거의 산송장처럼 지나게 되는데 이후에 갑자기 이 설애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준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설애가 나타나고 나서도 이 설애가 그 당시에 해준과 만났을 때 두 번째 남편을 소개해 주는데 이 두 번째 남편도 변사체로 발견이 되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해준이 당했던 게 있으니까 아예 설애를 범인으로 단정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설애가 이 자신의 두 번째 남편을 죽이도록 누군가의 이제 트리거를 발동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해준이 설애에게 막 다그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뭐 다그치면서 자신의 마음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준은 설애를 그 첫 번째 사건 때부터 좋아했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나고 설애는 반대로 이 해준이 붕괴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아 진짜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제 설애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과정들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 어쨌건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이 설애가 해준 자신이 어쨌건 사랑하고 있는 이 해준을 원상태로 돌려주고 싶다, 붕괴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살을 하는 방법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어째 줄거리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굉장히 영화는 제가 봤을 땐 매우 인상적인 영화였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방식이 사건과 그 주인공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지용 PD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이 그런 스타일인 것처럼 그게 설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그림들이 존재해요. 맞아요. 그림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의 가장 불편하고 잘하는 지점이 어떤 거냐면 아주 불쾌하고 불편한 설정들을 그 불쾌함과 불편함을 그 관객으로 하여금 놓지 않으면서도 매력적인 감정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그 TV 드라마 임성환 작가 거라든지 아니면은 아내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불편한 이야기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누군가를 욕하면 되는데 이거는 불편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되게 아우 이러면서도 그들의 상황에 사실 동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동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봤던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든지 혹은 그 전에 봤던
연애 빠진 로맨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불편함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휘발돼 버려요. 그 설정들의 불편함이 휘발돼 버리고 그 주인공들의 감정 상태에 나 역시 그냥 완전하게 이입하게 되는데 박찬욱의 영화는 그 불편함을 놓게 만들지 않아요. 계속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감정에 조금씩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재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팟캐스트 안에서 어쨌건 멜로, 특히 뭐 로맨틱 코미디물, 멜로 이런 걸 다루자고 했지만 이 영화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 영화 골랐을 때 이 영화가 멜로야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사랑한다라는 대사는 절대 나오질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그 혜준과 설의 사이의 그 미묘한 감정들, 미묘한 사랑의 감정들이 드러나지는 뭐 왓챠에 보면은 누군가 이제 댓글로 그렇게 남겨놨는데 멜로 같으면서도 멜로 같지 않고 멜로 같지 않으면서도 멜로 같은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멜로로 보면 또 멜로고 스릴러로 봐도 흠결 잡을 데가 없는 스릴러물이에요. 수사물로 봐도 어우 놀라운 반전의 반전이 없게는 수사물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보아도 시줄과 날줄이 되게 촘촘하게 잘 얽혀져 있었다. 그래서 되게 놀라웠는데 와 불편하다. 전 기본적으로 박찬욱을 별로 안 좋아해서. 윤PD님 어떻게 보셨어요? 불편하다라는 감정을 제일 먼저 느꼈던 저 지점은 그 박해일 배우가 스토킹 거의 준 스토킹급으로 하잖아요. 그 원래 전복 수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 그건 그래요? 안 사생활 되는 거예요? 침해 수준이라서 거의 무슨 그 약간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탕웨이가 소파에 앉아서 이제 담배를 아이스크림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박해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쌍안경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박해일이 옆에 소파에 앉는 식으로 자기가 거기 안에 들어간 것 이입된 것처럼 맞아. 스토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불편하면서도 뭔가 얘가 얘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상당히 줬던 영화인데 딱 그걸 보면서 아 박찬욱은 배운 변태다. 왜냐면 스토킹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오싹하고 변태적인 장면인데 이걸 애정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랑으로서 연출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변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제로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면 그건 바로 범죄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가 들어갈 상황인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저는 박찬욱 감독이 그 저도 익숙하진 않은데 볼 때마다 항상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불쾌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덜 불쾌해 보이게 얼굴에 딱 앞에 갖다 놓는 느낌이라 그런 느낌들을 어색하지 않게 표현하는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영화에서 조금 부족했던 점은 사실 서사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약간 서스펜스가 있을 것 같은데 서스펜스는 좀 적고 그냥 그나마 조금 사실을 알았을 때 반전 정도가 충격 있지 않았나 했는데 엔딩도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리고 탕웨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죽은 건지도 사실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근데 영원 그 PD가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론적인 논리적 관계 혹은 사실의 흐름 관계로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엄청 많죠. 연결이 되지 않고 단절된. 단절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들의 여러 영화들을 보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칼라 만화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책을 보잖아요. 어렸을 때 만화방 가서 보고 지금도 만화방에 보면 보통 만화방은 흑백이에요. 드래곤볼 이런 것들 보면 네모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만화책들은 이게 연결이 그냥 스무스하게 잘 이어가요. 퉁퉁퉁퉁퉁퉁 이어가는데 그 마블 만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모칸 자체가 큼직큼직하잖아요. 큼직큼직하고 컷이 막 4컷짜리예요. 근데 그걸 다 칼라로 칠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끊기는 설정들 만화책을 읽다 보면 이 컷과 이 컷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진 않아요. 한 시간 차가 있고 뭐가 차가 있는데 그래도 읽으면은 재밌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설정 그런 거거든요.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렇죠. 읽는 사람의.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 한 게 아가씨부터 시작해서 색깔도 일반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경찰서를 보면은 팀장 자리잖아요. 혜준이 팀장이잖아요. 팀장실이 우리 국장실보다 넓어요. 일개 팀장실이. 그리고 거기 있는 가구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만화적이에요. 옷 색깔이라든지.
저는 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현실과의 거리감을 현실과의 보여주는 거죠. 거리감을 명확하게 주려고 하는 장치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되게 사실적이지 않은 영화라는 거죠. 영화 자체가. 아가씨 때도 그랬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약간 저 세계는 내가 있는 세계 같지만 있는 세계 내가 없는 세계야. 그러니까 약간 만화 같다는 표현 하셨는데 되게 만화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단편적인 것들만 보여주는 식. 그 서사를 일부러 친절하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냥 이벤트 위주로 하고 그 중간중간마다에 대한 추리와 의심은 다 이제 그 시청 관객이 관객에게 다 맡기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띄워놓는 장치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까마귀 같은 거. 고양이가 까마귀를 물어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까마귀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는 까마귀 이만해요. 진짜로 까마귀가 무슨 이만해. 그죠. 닭이야. 손보다 커 보였어. 그건 닭이야 닭 거의.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넣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영화적인 장치도 장치지만 사실 이 영화를 불편하게 보는 첫 번째 시각은 어쨌건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소재가 어쨌건 불륜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불쾌감. 어떤 불쾌감이 첫 번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탕웨이 물론 어떤 평론가는 이 해준과 설애가 만나서 이렇게 감정의 교감을 갖는 장면을 로맨틱하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던데, 근데 어쨌건 이 핵심적으로 관객들이 보았을 때 첫 번째로 불편한 지점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얘들이 하면 로맨스인가? 라고 느껴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어쨌건 불륜이긴 불륜이니까. 근데 이게 꼭 그렇다고 그렇게만 불륜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야,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은 잘 결혼을 해서 얘기해야 그런 거예요. 근데 봐봐요. 헤어질 결심은 그 무진기행의 영화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저 매우 딱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구성이. 사실 여기서 이포라는 도시는 무진과 동이라고. 맞아. 하인숙이라는 캐릭터, 무진기행에서 하인숙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송설애의 캐릭터거든요. 근데 무진기행이 1930년 40년대 쓰인 소설이겠죠? 더 이유인가? 그거보다 이유일 거예요. 1964 몰라, 아무튼 옛날 64년. 거예요.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64년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불륜 소설인데 교과서에도 실리잖아요. 그렇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방향이긴 하나 사회적으로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예쁘게 그렸던 거죠. 네. 그걸 예쁘게 그린 것뿐이죠. 아니 나도 이해해요. 나도 이해하는데 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보통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포인트 중에서 가장 그 표면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그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해해요. 그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눈앞에 어떤 본인이 봤을 때 끌리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나는 머릿속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는 있는 거고 그 선을 이제 상대가 용인해 줄 때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거기서 이성적으로 스탑을 하든 혹은 더 가든 하는 건 어쨌건 본인의 감정에 따른 부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법적인 부분에서 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 남편 기도수가 사망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딱 송설애를 혜준이 마주한 순간부터 혜준은 이 여자한테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예뻐서요. 전 예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탕웨이를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예뻐서라기보단 약간의 연민의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에는 하긴 거기 누구지 보조 형사로 나오는 고경표 배우. 고경표 배우가 이뻐서 그런 거냐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유가 될 것 같기도 그래서 한데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 조사실에서 심화 초밥을 사주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5만 원 이상에서 7만 원 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경표가 화내하더라고. 그리고 진행비 처리 업무 처리비 되냐고. 안 되니까. 근데 고경표 배우를 자세히 보면은요. 고경표 배우가 실제적으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저는 고경표 배우가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관객의 입장이다. 아니요. 상상의 인물이다. 혜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아의 표출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경표는 혜준의 입장에서 계속 혜준이 송설애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혜준이 자신이 지켜온 형사로서의 자부심을 놓으려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려요. 그런 면에서
귀로 속삭이는 장면들이 그렇게 연출된 네, 걸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고경표는 그 영화 속에서 해준의 또 다른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해준이 계속 송설에게 빠져가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 내가 하는 게 내가 살아온 방식과 맞지 않다는 걸 아는데 고경표가 그래서 계속 말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준이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처음에 고경표가 개인 줄 알았어요. 그 팀장을 너무 사랑하는. 아, 팀장.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굳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뭐 그런 설정들 그런 뭐 대화의 방식들도 그렇지만 고경표가 담배를 많이 핀다는 거였어요. 해주는 담배를 힘들게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걸 갈망하지만 영화 어디에서도 해주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요. 그러네. 근데 고경표는 되게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 부스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담배를 많이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준의 또 다른 담배를 피고 싶은 자.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의 해준, 그러니까 해준이 지금 욕망하고 갈구하고 참는 것과 반대되는 그 내부적 안타고니스트의 설정이라는 거죠. 근데 탕웨이는 진짜 그러니까 탕웨이를 보면서 예쁘다 하는데 한 발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시 같은 년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와우. 이거는 탕웨이한테 고소당하겠다 이러다. 아니 그러니까 탕웨이는 틀린 말은 배우가 아니야. 아니라 그 속에 송설애라는 그 설애. 캐릭터의 설애가. 설정이 왜냐하면 송설애가 살아온 방식이 항상 그러했어요. 그렇죠. 어려운 곳에서 남자를 잡아서 그 남자를 유혹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단 말이죠. 최초의 기도수와 결혼한 방식도 그랬고 해준을 속이는 방식도 그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두 번째 남편을 남편도. 두 번째 남편을 얻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욕망하는 바를 그 남자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명의 인물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해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다시피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또 밀수를 해서 또 밀항을 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언제요? 나는 그렇게는 안 봤어. 왜냐면은 그 죽는 장면 자체가 되게 코미컬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양동이로. 양동이로 나 너무 해변에다가 신박했어. 물을 푸고 모래를 푸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앉아. 그런 다음에 파도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그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다가 죽어.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물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붕괴됐다라는 박해일의 표현에 탕웨이가 되게 깊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붕괴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그 송설에게 가장 괴로운 기억이 언제였을까 떠올렸을 땐 그건 바다예요. 왜냐하면 밀항을 하면서 그 갑판에 숨어서 똥오줌과 바닷물이 섞인 상태로 왔다는 거. 그래서 바다라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 결말을 내려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 저는 그 설애가 끝까지 그 형사를 진짜로 사랑한 건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그렇게도 보이기는 했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여성은 남성을 철저히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움직인 사람이었는데 박해일을 다시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 그 새로 결혼한 남편이 돈을 꿔가지고 그 돈꾼 사람이 사업을 도와주다가 돈꾼 사람이 와서 이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버려야겠구나라는 상황이 왔을 때 다시 박해일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송설애가 박해일을 찾는 순간이 그 전에 어떤 순간이었도 있었을 텐데 하필 이 타이밍에 내가 이 형사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순간에 다시 그 형사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치 맞은 다음이니까. 이 남편이 이제 버려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난 다음부터. 근데 그 이유는 박해일을 그래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기보다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남자들 가운데서 안심이 되는 사람. 가장 안심이 되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제가 얘기했던 그 희미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도 되게 아리까리하게 만든 영화. 지용 PD가 재밌었다고 느꼈던 부분 왜 엄청 재밌게 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아리까리함, 모호함. 그러니까 간질간질함. 그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미술 작품 중에 하나도 개화득대의 시간이라는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넥시. 그게 의미가 저는 그 작품이 마음에 든다기보다 그 작품의 의미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그 해가 떨어지기 거의 직전에 그 희미한 빛이 있는 시점에서 저 앞에 있는 동물이 나를 반겨줄 개인지 아니면 날 잡아먹을 늑대인지를 모르는 그 찰나 그 희미한 시간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여지는 어떤 그 아까 지금 우리가 탕웨이의 행동을 가지고도 의미를 해석하는 바가 다르듯이 개인지 늑대인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해주는 확실히 사랑이 맞는데 얘는 결벽증도 있고. 응. 설애가 보여주고 있는 이 태도나 설애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희미하게 느껴지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죠. 모든 것 어떤 것도 규정이 잘 안 되는 느낌? 이거를 사랑이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면 뭔가 이 해준과의 관계, 이 불륜이라는 관계가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게 그 여건 PD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이제 이용한 이용만. 것처럼 보여도 불편해 보였을 텐데 그 사이 어디쯤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흥미로워 보이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상업 영화, 예술 영화 그 사이 어둠의 즈음을 가로지르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이 예술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모호함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케이팝 무비들, 뭐 최동훈 감독의 그 1000만 넘는 영화들은 모호성 자체가 많이 거세되어 있잖아요. 매우 선명하죠. 결말이. 선이 이렇게 탁탁탁탁 주잖아요. 근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은 다 모호해요. 다. 예를 들어서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김태리 배우랑 김민희. 김민희 배우 그들이 사랑인 거야 아니면 동경인 거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따잖아요. 그 모호함들이 결국 박찬욱의 예술성을 만드는 게 아닌가? 오늘 되게 먹물 같다 우리 다시.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잖아. 모처럼 좀 영화다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스탠스가 매우 모호하잖아. 난 연애 빠진 로맨스 이런 게 좋아. 바구리 이런 거 좋단 말이야. 이런 희미한 바구리 영화 이런 너무 거 좋아. 좋지. 이거 어려워.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제목 자체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이 내용을 다 관찰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결말과 연관되어 있는 제목도 아니고 뭔가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누가 결심을 했다는 건지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모두가 하는 것 같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는 전 생각은 했어요. 근데 결심이란 게 한번 결심했다가 담배도 그렇잖아요. 여건 PD도 최근에 끊으려고 그랬다가 다시 피는 것처럼. 결심이라는 게 결심을 했지. 근데 그 결심을 했는데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 근데 원래 결심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헤어질 결심이라고. 수없이 많이 헤어질 결심들을 해요. 사실 그 송설에도 처음에 기도수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 자기가 높은 데를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진짜 정말 어려운 바위잖아요. 그 바위로 올라가서 기도수를 밀어내는 장면. 그리고 박해일도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러면 안 되겠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송설애를 만나고 송설애도 두 번째 남편을 만난 건 박해일, 해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녹음 파일을 듣고 그걸 결국 남편한테 들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준의 부인 이주임이랑 바람이 나는. 이주임이 남자를 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거는 감독이 코멘트했어요. 뭐라고요? 둘이 아직 그 썸 타이기 전이다. 그러니까 이 정한이라는 그 해준의 와이프는 그냥 이 해준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이주임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했을 뿐이지 둘이서 뭔가 썸을 탔거나 이미 바람이 났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공식 석상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주임은 계속 해준의 와이프를 좋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위에 계속 맴돌았으니까 계속 얘기가 오고 얘기가 나왔겠죠. 정한의 입을 계속 통해서 회사 얘기하면 이주임 얘기밖에 안 이주임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독님은 왜 모호함을 그렇게 망쳐요? 난 이주임과 아내의 관계가 겁나 궁금했단 말이야. 여러 상상의 나를 펼쳤구나. 이주임이 잘생겼어. 아유 엄청 키도 환칠한. 크고. 회사에 그러면 그럴 수 오죽하면 요즘도 그 얘기가 들어간다. 예전에 한창 얘기 나오다가 쏙 들어간 얘기가 그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그 나의 오피스 누나 이야기. 모릅니까? 그게 뭡니까? 나는 사회적 용어를 얘기한 거였는데.
아, 작품이 있습니까? 오피스 누나의 이야기라고 진짜 엄청난 작품이 있습니다. 웹소설인데요. 커뮤니티에서 웹소설. 올릴 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 소설을 끝까지는 안 봤는데 그 돌싱이에요. 팀장님인가 과장님이 돌싱인데 그 돌싱과의 그 미묘한 사랑 이야기 그 웹소설인데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그 그 직장에서 계속 얼굴 보면 뭔가 그런 감정이 몽글몽글하게 안 될 수가 없어. 안 들던데요? 어? 아 이렇게 전혀 안 빠져나가나? 들던데요? 아차. 아 근데 영화가 이게 되게 저 같은 팀의 어떤 PD님이 이걸 보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대했지. 아이 야하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가서 봤어. 근데 야한 장면 하나도 없는 거야. 딱 한 번 있잖아요. 그 기계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박해일의 모습. 그게 그건 전혀 야한 안 야하잖아요. 장면이 전혀 아니었어. 그건 전혀 안 야하잖아요. 그건 진짜 기계 같았어. 그리고 그거는 진짜 정말 그건 섹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 노동.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한이 너무 불쌍해지잖아. 그러니까 결국 바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만났다니까요? 감독이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바로 만났다고. 아니 정한은. 마지막에 결국 이혼하잖아요. 이혼했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응. 아니 근데 짐을 다 싸들고 나가는데 그냥 잠깐 별걸 친정 수도 가나 있지. 보지. 응. 결국 저는 이혼한다고 봅니다. 상상의 나래. 아니 왜냐면 이주임이 그 짐을 들어주는 순간부터 그거 데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친정. 에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친정으로는 엄마 아빠가 슬퍼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손에 이끌려서 친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근처 모텔이다. 모텔이나 이주임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주임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주임 그냥 갈 거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정한의 캐릭터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전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봅니다. 이미 이주임과의 뭔가가 있었고 아 뭔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저는 손 정도는 잡았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막 하다못해 깍지를 끼진 않았어도 영화 보다가 이렇게 터치 정도는 있었다. 그 회식할 때 한 번씩 터치 정도 있었다. 설렘들이 있었다. 왜냐면 얘네들이 주말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주말 부부라고 했고 맞아. 그리고 섹스리스라고 그랬잖아. 섹스리스라고 했고 그 코멘트가 너무 웃겼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너무 찌질해 보였어. 아 저 상황에서 저 대사는 진짜 최악이다. 결론은 얘도 그이 박해일도 와이프를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였던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감 정도. 그죠 책임감. 딱 책임감이에요. 몸을 원했다기보다는 이미 사랑의 기간은 많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고 사랑의 정도와 설렘의 정도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 주말에 와이프를 찾아가는 것으로서 나의 역할은 다 하고 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의무와 있다. 책임은 다 하고 있다. 그 정도를 느끼는 건데, 근데 제가 두 번째 봤을 때는 야하구나라고 느꼈던 포인트들이 저는 다 색깔에서 나왔거든요. 어떤 붉은 색깔, 초록 색깔, 원피스. 그러니까 석류도 되게 야한 거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나 석류가 왜 이렇게 야한지 모르겠어요. 그 알같이 느껴졌나? 난자요? 오늘 방송 좀 이상해. 왜? 왜 그래 아니, 오늘? 난자는 그게 하나잖아. 약간- 근데 이건 겁나 많잖아.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석류를 계속 쪼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쪼개는 게 그 해준의 어떤 그 성 기능 불구의 느낌? 성 기능이 성 불안전한. 기능에 뭔가 문제가 아니야. 있음? 그런 이런 느낌이 의미인가? 아니라 그냥 야했어요. 막 그 안에 막 빨간 석류알들이 팍팍팍 박혀 있는 그 색깔들. 그리고 뭐 좀 더 나가자면 그 설애가 외침을 깜짝 와 존나 깜짝 놀랐네. 길을 파고 들어왔어. 어. 더러워. 이어폰 듣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아우. 예상치 아니, 못한 타이밍이었다. 설애가 그 송광사죠 절. 네. 송광사는 대한민국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통도사와 함께. 근데 그 송광사에서 그 립글로즈를 발라주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진짜 막 그 어메이징한 그런 야함은 아닌데 감정의 야함이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느끼는 순간 씨발 30대 중반이 됐구나 내가. 20대였으면 전혀 이것들을 야하다고 느껴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약간 저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약간 그 박해일이 결벽증 환자이고 되게 깔끔한 상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송설이도 되게 처음에는 약간 지저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약간 촌스러운 피규어였다가 이 박해일을 만나자마자 되게 이 딱
피트한 옷들을 입고 색깔도 딱 화려한 옷들을 입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정갈함의 섹시함이라고 했나? 뭔가 그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끔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있으면은 와이프들이 남편이 정장 입은 모습이 그렇게 섹시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풀어헤치고 싶은 생각들이 난대요. 어. 약간 그런 류의 섹시함이 아니었을까? 지금 공감해주고 있잖아. 아니 나는 그럼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나? 나도 지금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정장을 입고 회사를 다녀야 되나? 그래서 당신의 말에 공감하기보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30대 이상 되면은 그런 그 정갈하고 깨끗한 거 있으면은 그거를 풀어헤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망가뜨리고 싶은 욕망. 망가뜨리고 싶은 욕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완벽함 속에서 약간 불완전함을 발견하면은 귀엽게도 느끼고 섹시하게도 느끼기도 하고 해서 약간 그런 립클로즈 장면도 그렇게 레인코트에 안에 슈트 입고 딱 정장까지 있는데 안에는 딱 자기가 챙기는 물건 막 16가지 20개씩 막 있어. 딱 꺼내서 발라주면은 이제 그 빈틈이 보이면서도 섹시해 보이는 거 아니었을까. 해준도 그래서 이 홍설에? 설에 설에. 홍설에. 왜냐면 사실 그냥 딱 그 영화 스토리를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정한 같은 캐릭터가 사실 가장 이상적인 어떤 배우자 상이잖아요. 그치 항상 남편 챙기고 직업도 좋아. 직업도 원자력 저거니까 직원. 지금 정권이었으면 더 잘 나갔겠다. 갑자기 시사? 아무튼 그 어쨌건 남편은 챙기고 계속 모든 어떤 삶의 기준이 남편에게 맞춰져 있는 여성이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에 이제 남성들 사이에서 얘기되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배우자 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엄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용 PD는 송설애와 정한 둘이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여자예요.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정한을 선택합니다. 저도 정한을 선택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을 못하나? 나는 그냥 바로 송설애인데. 송설애는 잠깐은 가능하지만 지속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원나잇 정도죠. 근데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나? 정한은 되게 무미건조할 것 같아요. 삶이. 이게 그 불륜을 하는 저지르는 이제 남자들이 가장 크게 하는 착각이라고 어느 변호사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해준의 기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설애에 대한 게 사랑이고 아까 뭐 호정 선배도 얘기했지만 그 정한에 대한 건 어떤 책임 혹은 의무 이렇게 보는데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은 사랑의 형태가 변하는 거지 그 책임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보통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들이 지금의 와이프는 사랑이 아니고 이게 이 자극적인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정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원래 결혼을 한다는 건 이게 그 책임감과 그 의무감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치.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박해일 배우는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을 한 거고, 그렇지. 준비가 안 된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고. 내가 볼 때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런 사랑을 못 해본 상태에서 스탠다드하게 쭉 살아오다가 이제 눈앞에 이제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그 와이프가 상당히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되게 번듯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 다 집 안에서의 모습이 나왔다가 잠깐 직장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혜준이 이제 밖에서의 와이프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되게 깔끔하고 저도 깔끔하니까 만나서 살면 되게 좋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약간 망가지기도 하고 약간 프리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결국 의무감 때문에 살지 않았나라는 약간 상상의 나래도 펼치긴 했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정한이 굉장히 어떤 반듯하게 나와요. 영화 속에서 그렇게 와이프로서 뭐 흐트러지는 느낌의 어떤 의상 뭐 혹은 뭐 화장 뭐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모습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저는 송설애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게 그려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치명적이거든요. 사람 자체가
박해일을 그냥 쭉 빨아들이잖아요. 송설의 그 말 한마디, 입술 하나하나, 앵글 그런 것들, 행동 하나하나가 여기가 빠졌는데. 아니 근데 진짜 내 삶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송설이처럼 보일 거예요. 나 그렇죠. 어. 20대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하니까, 많이 하니까. 환승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편안한 사람이 있다가 안정적이고 편한 사람이 안정적이고 있다가 편한 사람이 있는데 자극적인 맛이 딱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상형인 것 같아 싶어서 나타나지만 이제 그때는 옮겨도 될 때니까 그렇게 이런 사랑 저런 사랑 해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좀 정착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박해일 배우는 정한이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죠. 오히려 설애가 첫사랑일 수 있는 거지. 정한이 아니라 해준의 입장에서는 해준의 제 입장에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걔 친구는 아직까지도 자기는 사랑을 못 해봤는데요. 다음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 전에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사랑은 연애랑은 분명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랑은 사람이 좀 익어야. 안 익었다. 아니, 선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늘 호정 선배 난리 났네. 내가 말한 사랑은 이제 결혼까지 갈 만한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연애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사랑의 형태가 다른 건 확실해요. 결혼에서의 사랑의 형태는 분명 달라요. 여러분 그 매운맛 너무 먹으면 똥꼬에 불 나는 것처럼 매운맛 사랑 너무 많이 하시면 인생이 불나요. 인생이 불날 수 있습니다. 해준처럼 된다니까요. 얘는 이제 사실 영화는 그 바닷가에서 헤매는 걸로 끝나지만 이후에 해준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좆됐지. 얘는 좆됐지. 회사에서는 무슨 낯짝을 들고 돌아다닐 것이며 어쨌건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으니까 인간관계로서도 망했고 야, 그렇게- 와이프도 떠났고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커리어도 다 망쳤네. 다 망친 거지. 그 여자 한 방 하다못해 때문에. 해준 입장에서는 그 설애가 남긴 그 휴대폰을 들고 재수사를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 옛날 어르신들 말이 맞았어. 여자랑 술이랑 도박은 제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큰일 났어. 근데 만약에 해준이랑 설애랑 정말 사랑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땐 설애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해준을. 그러니까 위험한 여자다. 설애는 그치. 언제든 해준을 떠날 수 있다. 이미 전례가 많잖아요. 이게 그 영화 속에 저는 그게 되게 어쩌면 그 설애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경표가 그랬었나? 그 귀에다 대고 해준한테 맞아. 그 팀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살인이 처음만 어려운 거지. 그 뒤부터는 쉬워진다. 뭐 그런 술 취해서? 맥락의 말을 하잖아요. 그게 딱 그건 것 같아. 사람을 떠나는 것도 처음이 어려운 거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쉽거든요. 아 그래.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도 그럼요. 나는 거의 한 2주를 식음을 전폐했다니까. 나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 저기도 좀 문제가 있는. 2주를 진짜 식음을 전폐해서 내 대학 동기들이 나의 생사를 매일같이 와서 확인해 줬었어요. 얘 잘 있나? 밥은 먹었나? 물론 이 방송 와이프가 안 들으니까 내가 소개 안 했거든. 거예요. 소개 안 했거든. 첫사랑한테는 그랬었죠. 아니 근데 방금 우리가 계속 사랑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도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해준은 갈등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해준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는 캐릭터도 하나가 등장을 해요. 누구죠? 저는 그게 박정민 배우라고 박정민 보는 거죠. 배우. 그러니까 그 박정민 배우가 사실 그 정도 급의 조연을 할 건 아니었죠. 조연을 할 거고 되게 등장 장면도 짧은데 그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갈등하는 박해일과 그거를 선택하고 모든 걸 내던지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 캐릭터를 하나를 더 둠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박정민도 사실 나쁜 새끼가 아니거든. 그 얘기를 나쁜 듣고 새끼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건 나쁜 새끼지만 박해일 배우가 야 그래 네가 뭘 잘못했어. 너는 걔 진짜 사랑한 거 아니야? 씨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캐릭터를 넣은 것이다. 그렇지. 걔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아까 지웅 PD나 여건 PD가 했던 유부남이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와 미혼인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랑의 정의를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양태들을 그쵸.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안정적인 사랑도 좋은데 가끔 불나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사람 불나방을 이제- 꿈꿉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니, 알 수 근데, 없습니다. 주변에- 꿈은 꿀 수 있지. 아니, 실현만 안 시키면 되는 거지. 주변에 유부남 애들이 그렇게 누가 연애하거나 소개팅을 하잖아? 그럼 지네들이 제일 신난다? 그런 감정은 추억이니까. 약간 과거형이잖아. 도파민 중독인 거지. 대리 만족하고. 그러니까 거의 무슨 그 게임 플레이 하는 마냥 야 이날 이렇게 가가지고 일단 요거를 먹어. 한번 해봤으니까 공략법을 알고 2회차 게임 플레이를 하면 좀 더 쉽고 재밌어지듯이. 뭐 결혼했다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 못 봅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만족 같더라고요. 그런 걸 그럼요. 보면서. 그래서 아저씨들이 그렇게 프린세스 메이커를 한다고. 그건 좀 다른데. 딸 없는 아빠들의 하나니까. 아무튼 아유. 그렇습니다. 또 얘기할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또 있을 거야. 없어? 지금 우리 55분 했어요. 넘었어. 아, 다음 영화는 이제 뭘로 하죠? 다음 영화 할 거. 난 이런 영화 너무 좋은 거 같아. 근데 먹물 영화는 좀 불편해. 불편해야 근데 확실히 얘기할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너무 먹물이야. 나 오늘 방송은 되게 컨텐츠 질이 괜찮은 것 같아. 팟캐스트상 근데 애매모호한 영화를 해야 할 얘기도 많고 듣는 사람도 재밌단 말이지. 애매모호한 영화? 그 헤어질 결심처럼 같이 상 받은 그런 멜로 영화들이 있지 않을까? 어려워. 씨. 야 영화는 섹스하고 총 쏘고 마약하고 이래야지 영화 아닙니까? 저 완전 3S 정책 같은 사람. 3S 3S가 뭐지? 3S? 스포츠 아니야? 섹스 스포츠 하나 뭐예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요. 스크린. 스크린. 그렇구나. 섹스를 스크린에 닫고 그래요. 스포츠. 총 쏘고 웃겨. 또 뭐 있죠? 이번에는 해외로 와볼까요? 아니요. 저기 그거 안 볼래요? 우리 맨날 자꾸 거기 온 영화만 봤는데 그래서 나의 PS 파트너 이런 거 원하시는 건가? 개봉한 영화 중에 나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게 있었는데요. 개봉한 영화 중에 바비라고 알아요? 바비? 제발. 바비는 멜로는 멜로가 아니잖아. 아니야 이거. 로맨틱 코미디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로맨틱 코미디 아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진짜 미국식 그냥 유아용 영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마고 로비가 나온대잖아요. 모험 코미디 판타지 드라마예요. 멜로 아니야. 멜로 탈락. 아니야. 아니면 그 영화 요새 그 페이스북에 많이 뜨던데 뭔가 이게 약간 북한군인지 국군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병사와 장교의 와이프 사이에 이 금지된 사랑을 그린. 병사와 장교의 와이프요? 예. 아니면은 이런 거 비슷한 거 내가 찾았다. 화양연화. 그래 중국 영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번 할까요? 천밀밀은 없습니다. 자 화양연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화양연화로 보는 걸로. 새끼. 새끼 볼래요? 새끼? 새끼? 아니 야인서가 아니라. 솔직히 나 새끼 엑기스로 아니야잖아. 봤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새끼 안냐하잖아. 이것도 되게 새끼 아니야? 안냐하지 않나? 몰라. 새끼 되게 야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야한 게 포인트가 아닌 영화. 저는 그것만 엑기스로 봐가지고. 이것도 탕웨이네. 이것도 탕웨이. 이것도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새끼 말고 추 뭐 있잖아요. 만추겠죠. 만추? 만추의 촬영 감독님과 결혼하셨잖아요, 탕웨이 배우가. 그렇죠. 일단 화양연 합시다. 난 개인적으로 화양연화. 화양연화. 오케이. 홍콩 영화의 그 애매모호함. 오케이. 그럼 오케이. 화양연화로 다음 주엔 하겠습니다. 화양연화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